얼마 전 제 지인 중 한 분은 차라리 혼자 외로운 게 낫지. 사람 한 명 집에 잘못 들이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라며 뒤늦게 후회를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집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이어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 잘못된 만남을 시작하고 그 결과 평화로운 일상이 뒤흔들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절대로 집에 들여서는 안 되는 5가지 유형의 사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유형까지 다 듣고 나시면 앞으로 사람을 대할 때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용이 낮은 친구는 거리를 둬라. 오랜 친구라면 마음이 쓰이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쉽게 외면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이 낮은 친구와 돈 문제로 얽히는 순간 상상도 못할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젊었을 때 내가 못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이런 우정과 정 때문에 자칫 내 노후 자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희정 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성희 씨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같이 웃고 울며 지낸 친구이니만큼 서로 각별한 사이를 유지했죠. 희정아, 이번에 옆 동네에서 분양한 아파트 알지? 내가 이번에 당첨이 되었잖아. 계약금만 넣으면 되는데 지금 프리미엄이 글쎄 1억이라네. 계약만 하고 피 받고 팔 거니까 계약금 낼 돈 5천만 원만 빌려줘. 바로 팔아서 너한테 1,000만 원 줄게. 라는 성희 씨의 말에 그날로 은행에서 5천만 원을 인출해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어 피는커녕 거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희 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버렸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희정 씨의 자녀들은 왜 그런 큰 돈을 빌려줬냐며 크게 화를 냈습니다. 희정 씨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자녀들로부터 원망을 들으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박상철 씨의 사연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철아, 이번에 어머니 팔순이라 돈이 많이 나갔네. 우리 집 월세 낼 돈이 30만 원 정도 부족한데 조금만 도와주면 안 될까? 는 작은 부탁에서 시작해 점차 요구가 커지는 바람에 큰 금액을 쏟아붓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급하게 빌려달라고 해서 30만 원 정도를 빌려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철아, 이번에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해. 이건 대박인데 네가 3천만 원만 투자해주면 금방 불려서 갚아줄게. 라는 식으로 빌리는 돈이 켜져갔습니다. 결국 상철 씨는 대출까지 떠안았지만 친구는 이자도 갚지 않고 도망을 쳤고 남은 것은 엄청난 빚과 가족 간의 갈등뿐이었습니다. 과연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급하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지인이 있다면 내가 못 받아도 괜찮은 돈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돈을 혹시 다시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 생활에 치명적이진 않은가? 목돈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우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친하더라도 돈 문제가 생기면 우정도 깨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이어온 인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친구나 지인이 나에게 이런 부탁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랜 친구라도 먼저 상대방의 채무 상황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도 친구인데 하는 마음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감정에 치우쳐 더 큰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로 차용증을 남기거나 가족과 상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친구끼리 무슨 계약서냐 싶겠지만 돈이 오갈 때에는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들이나 배우자와 미리 상의해두면 나중에 불거질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용이 낮은 친구에 대한 사람 좋음과 오랜 정이 때로는 더 큰 상처가 되어 돌아옵니다. 금전 문제가 얽히게 되면 내 재산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인연, 그리고 친구와의 오랜 추억까지 잃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은 내 노후의 안전이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친척일수록 더욱 조심하라. 옛말에 집 앞에 고급차를 세워두면 친척이 아닌 사람도 친척처럼 보이고 허름한 차를 세워두면 친척도 남처럼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듣기에 우픈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말을 뼈저리게 느껴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혈연이라는 이유로 설마 내 가족이 그러겠어 하고 마음을 활짝 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친척이라 하더라도 재산이나 돈과 관련된 문제로 얽히면 생각하지도 못한 상처와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금전 피해 사례 가운데 35% 이상이 친인척을 사칭하거나 혹은 진짜 친인척에 의해 벌어졌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중 80% 이상이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가족 간의 일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쉬쉬하며 없던 일처럼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퇴직교사였던 박명자 씨는 평생 모은 퇴직금을 조카에게 빌려주었습니다. 조카는 꼭 성공해서 갚겠다며 울기까지 했고 초반에는 이자도 꼬박꼬박 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자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더니 1년도 안 되어 사업이 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였는데요. 왜 그 조카만 도와줬냐는 다른 친척들의 서운함과 함께 이모가 더 보태줬으면 안 망했을 거라는 조카의 책임 전가까지 결국 명자 씨는 애써 모은 노후 자금도 잃고 친척들과의 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김정숙 씨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 정숙 씨는 보험 설계사인 친척의 권유로 저축성 보험 3건에 가입했습니다. 수익성도 좋고 믿고 맡겨보라는 친척의 말을 믿고 가입을 하였죠. 하지만 알고 보니 원금 손실 위험이 큰 변액보험을 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위약금이 너무 크고 매달 내는 보험료가 80만 원에 이르러 부담도 컸습니다. 이렇게 되니 하루하루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해져 불면증에 시달렸고 게다가 친척 모임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컸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박영호 씨의 사연도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영호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동생 가족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집을 담보로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동생은 몇 달만 버텨주면 큰 계약이 성사되니 그때 꼭 갚겠다며 울면서 호소했고 영호 씨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하다가 결국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얼마 안 가 원금은커녕 이자도 못 갚아 연락이 끊기고 영호 씨의 자녀들까지 대출을 떠안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동생인데 설마 하는 생각이 한순간에 영호 씨의 노후자금과 가족들의 행복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친척들과의 돈거래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믿었던 친척에게 사기를 당하거나 돈을 떼이게 되면 법적 조치도 쉽지 않고 평소 우애가 좋던 가족 친지들이라 하더라도 관계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 자기를 못 믿는 거냐며 상대방이 오히려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쓰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도 쉽지 않고 상대가 가족이다 보니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부담스럽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다 떠안게 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럴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 둡니다. 가족끼리 굳이라는 말에 흔들리지 말고 빌려주는 돈이나 재산 문제는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으세요. 빌려주는 돈의 액수가 크거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 관련되어 있다면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이나 가상화폐, 고수익의 펀드, 비상장 주식 투자 등 친척으로부터 달콤한 투자 제안이 오더라도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친척들은 명절이나 집안 행사 때만 만나고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미안하지만 내가 여유가 없다며 일찍 선을 그어야 합니다. 상대에게 미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노후와 내 가족의 안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가장 위험한 적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도 가족인데 하는 생각이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 이제는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소중한 노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하여 친척들에게는 더 냉정해야 할 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세 번째,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은 피하라. 나이가 들수록 세상에 대한 불만이나 우울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지만 매일같이 부정적인 말을 듣다 보면 내 마음까지 피폐해지기 쉬운데요. 이순자 씨는 매일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는 친구와 오랜 기간 만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망했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니까. 뭐? 그거 해봤자 안 돼. 뭐하러 사서 고생이야? 처음에는 순자 씨도 공감을 해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도 모르게 우울감이 커졌다고 합니다. 늘 밝고 활기차게 그 누구보다 삶을 재미있게 살아왔었던 순자 씨는 어느 날 점점 자신의 삶의 활기가 떨어져감을 느꼈고, 그 원인이 바로 매일 듣던 부정적인 대화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요. 긍정적인 모임이나 밝은 에너지를 주는 친구를 찾아 내 정신건강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을 왜 멀리해야 할까요? 그것은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주 접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비관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인생의 방향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노년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에너지도 중요합니다. 나의 소중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갉아먹는 부정적인 만남과 간섭이 반복되면 건강한 노후 생활이 어려워지고 정신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상대가 부정적인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라면 만남의 횟수를 줄이고 더 깊어지기 전에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은 고마운데 난 이렇게 해보고 싶어라는 식으로 나의 의견을 단호하게 표현합니다. 아울러 혼자 있지 말고 마음이 편해지고 활력이 생기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이미 부정적인 사람과의 관계에 오래 시달렸다면 전문가나 믿을 수 있는 가족이나 지인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조용하고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의 소중한 노후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니 이러한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입니다. 넷째,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람은 멀리하라. 네 번째로 경계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내가 하는 일에 간섭을 일삼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 겪어봐서 아는데 또는 날 믿어. 내가 너를 위해 하는 말이야. 와 같은 말로 사사건건 간섭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처음에는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맙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 삶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자기 입맛대로 바꾸려고 하고 나를 간섭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정혜진 씨는 얼마 전 은퇴 후 남편과 함께 지방의 시골 마을로 귀농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귀농 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헤매고 있었는데 옆집에 사는 이웃의 도움으로 시골 생활에 적응을 할 수 있었고 이를 계기로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이웃은 나이가 지긋해 경험이 많은 인생 선배처럼 보여 잘 따랐는데 어느 날부터는 혜진 씨가 하는 일마다 자꾸 이건 이렇게 해야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라며 조언을 해주었죠. 처음에는 그분이 많이 아시나 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지만 조금씩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혜진 씨, 그건 절대 안 돼. 내가 다 해봤거든.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빨리 포기하고 이거나 해봐. 심지어 사소한 취미나 식사 메뉴까지 간섭하며 혜진 씨의 모든 행동과 선택에 토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혜진 씨는 그 이웃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덕분에 오히려 내가 뭘 해도 이게 맞나 싶고, 언제 또 그분한테 혼날지 몰라 늘 주눅이 들더라고요. 내 노후를 망친 건 그분의 조언이 아니라 그분의 끊임없는 간섭이었습니다. 그 이웃의 말은 사실상 조언이 아니라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식의 자기과시였던 셈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상봉 씨는 퇴직 후 취미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이웃 중 한 사람이 내가 왕년에 그림을 좀 그려봐서 아는데 라며 매번 간섭을 했습니다. 그 색감은 유치해 보여요. 그렇게 그리면 어차피 전시도 못해요. 처럼 상봉 씨의 그림을 폄하하는 이웃의 말에 상봉 씨는 점점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애초에 그냥 내 취미 생활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인데 자꾸 틀렸다고 하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재미도 없어지고 내가 정말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더군요. 결국 상봉 씨는 그림을 포기하기 직전 그 이웃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서 다시 마음의 평온을 되찾고 예전처럼 즐겁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사사건건 나의 삶에 간섭을 하는 사람이 왜 위험할까요? 그것은 나의 자존감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널 위해 하는 말이라는 명분으로 계속해서 지적을 받게 되면 스스로가 초라해지고 어떠한 일에 대해 도전하고 싶은 의욕이 꺾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결정권을 상대방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간섭 때문에 발목이 잡히기가 쉽습니다. 이런 간섭이 지속되면 정말 필요한 조언조차도 또 참견이네라며 무시하게 되어 오히려 듣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간섭이 지속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저는 제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요 라든지 고맙지만 제 결정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처럼 단호하게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거절당하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므로 직접적으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은 정도가 심해진다면 만남 횟수를 줄이거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이웃이라 하더라도 내 생활이 불편하고 내 마음이 불편하다면 자주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나 직접 방문을 줄이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짧게 대화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막연히 안 돼라는 말만 듣지 말고 꼭 필요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직접 문의한 후 조언을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투자가 고민이라면 금융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고 건강이 문제라면 의사의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 낫습니다. 끝으로 자신의 가치관을 재확인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지를 스스로 점검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추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삶을 평화롭게 이끌어갈 자유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널 위한다는 명목으로 끊임없이 간섭하고 내 선택을 가로막는 사람들과 가깝게 지낸다면 결국은 나의 노후가 혼란스럽고 불행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도권은 오직 여러분이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필요한 조언만 골라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조언을 가장한 간섭을 단호히 차단하는 것. 그것이 나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5번째, 과도한 의존성을 가진 사람은 피하라. 누군가가 나에게 의지하고 그로 인해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기분이 들 때 잠시나마 위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외롭거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는 분이라면 그래, 내가 도와주고 챙겨주면 나도 뿌듯하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의존성이 지나친 사람이 곁에 머무르기 시작하면 어느덧 나의 정신적, 경제적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재영 씨는 동네에서 친해진 한 후배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처음에는
이번 달 월세가 조금 모자라서 그러는데 형님이 조금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부탁이었고, 재영 씨는 그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며 선뜻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요구는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아플 때 약값이 부족하다, 생활비가 모자라서 밥을 못 먹는다는 등 후배는 재영 씨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까지 보였고, 재영 씨는 미안하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계속 돈이나 먹을 것을 내주거나 시간을 쏟았습니다. 결국 재영 씨도 이러한 상황이 오랜 기간 반복되다 보니 후배와의 관계를 단칼에 끊어야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상철 씨도 얼마 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옆집에 사는 어르신이 한 번은 상철 씨의 집에 찾아와 커피 한 잔을 같이 하게 되었죠. 이를 계기로 옆집 어르신은 자주 상철 씨의 집에 방문하였고, 가끔 말동무가 되어주고 어떤 때는 술친구가 되어주니 좋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옆집 어르신은 상철 씨에게 본인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조금만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철아, 우리 집에 샴푸가 떨어졌네. 아까 보니 너네 집에 샴푸가 많이 남았더라. 상철아, 네가 얼마 전에 사준 온풍기 참 좋더라. 근데 이번 달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어떡하지? 처음에는 가벼운 생필품을 구해달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 전기료나 가스비 좀 대신 내달라는 부탁까지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큰 돈이 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사소한 부탁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상철 씨는 본인 일도 제대로 못하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자 옆집 어르신은 그동안 다 해주더니 왜 이제 와서 그러냐며 서운함을 드러냈고, 상철 씨를 이웃 사람들에게 냉정하고 속이 좁은 놈이라는 나쁜 소문까지 내버렸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의존적인 사람들은 왜 우리들에게 위험할까요? 한번 들어준 부탁은 더 큰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던 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더 이상 끊기가 어려운 악순환이 돌기도 하죠. 그리고 거절했을 때 죄책감과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처음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중간에 도와주는 것을 중단하면 내가 나쁜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도중에 끊으려 하면 상대가 배신감이나 분노를 표출해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적정한 선을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도울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라고 금액이나 시간, 범위를 명시해 두면 상대방도 함부로 더 큰 요구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스스로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합니다. 병원비가 모자라면 지역복지센터나 지자체의 지원을 알아볼 것을 권하는 식으로 다른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가 울거나 애원하는 모습에 죄책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감정적인 호소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 삶을 지키려면 때로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롭고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의존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다 보면 결국 내 삶은 텅 비어버릴 위험이 큽니다. 때로는 냉정함이 평화로운 노후와 나의 정신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인 것입니다. 노후의 품격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보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분들과 공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